어머니, 제가 이 자기한 버리라고 했었죠. 냄새 나잖아요. 하여튼 근본 없이 자란 거 티내는 것도 아니고. 와장창 현관문이 거칠게 닫히는 소리가 마치 제 가슴 한복판을 후려치는 무거운 쇠망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닫힌 문을 바라보는 제 눈앞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저는 닫힌 문을 향해 다급하게 손을 뻗었다가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차가운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방금 며느리가 검은 쓰레기 봉투에 쑤셔 담아 나간 그 자개함은 그저 낡고 칠이 벗겨진 냄새나는 나무 상자가 아닙니다. 정확히 30년 전, 제 나이 40, 남편이 간암 판정을 받고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였습니다. 공사판에서 벽돌을 나르며 피땀 흘려번 일당을 꼬깃꼬깃 모아 제 생일이라며 수줍게 건네주었던 제게는 목숨과도 같은 남편의 마지막 유품이었습니다. 영순아, 내가 해준 것도 없고 고생만 시키고 가서 미안해. 이거 당신 보물함해라. 그 투박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선한데 그 안에는 남편의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과 우리 아들 정훈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고사리 같은 손으로 꾹꾹 눌러 써준 엄마 사랑해요. 나중에 커서 꼭 호강시켜 줄게요라고 적힌 카네이션 편지가 들어 있었는데 그 모든 소중한 추억들이 저 아이들 눈에는 그저 집안 분위기를 망치는 더러운 쓰레기였나 봅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겨우 지탱하며 베란다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15층 아래 아파트 화단 앞 재활용장이 까마득하게 보였습니다. 잠시 후 화려한 코트를 입은 며느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제 자개함이 든 검은 봉투를 헌 옷가지들이 쌓인 수거함 옆에 마치 오물을 버리듯 휙 던져버렸습니다. 덩그러니 처박히는 그 검은 봉투를 보는데 마치 늙고 병들어 이제는 쓸모없어져 버려진 제 처지처럼 보였습니다. 가슴 한구석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듯 시린 바람이 숭숭 들어왔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깊게 파인 주름진 볼을 타고 입가로 번졌습니다. 입안에서 비릿한 쇠맛이 났습니다. 아, 이것이 피눈물이구나. 살다 살다 자식에게 이런 꼴을 당하는 것이 바로 생지옥이구나 싶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답답하고 기막힌 제 속사정을 들어주시는 여러분. 저는 올해 70이 된 김영순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 꼴이 참 우습게 보이시죠? 내 돈 주고 산 집은 다 팔아서 자식 주고 이제는 며느리 눈치 보느라 숨도 크게 못 쉬고 내 물건 하나 지키지 못해 방구석에서 울고 있는 힘없는 늙은이. 그게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제 초라한 모습입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안 나오시고 밥 안 드세요? 거실에서 며느리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눈물을 훔치고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식탁 위에는 제 밥그릇이 없었습니다. 아, 어머니. 죄송한데 오늘 청국장 끓이셨죠? 오빠가 냄새난다고 질색을 해서요. 냄새 빠질 때까지 어머니 상은 베란다에 차렸어요. 거기서 드세요. 베란다. 한겨울 영하 10도의 칼바람이 부는 베란다에서 밥을 먹으라는 겁니다. 식탁에 앉아 따뜻한 파스타를 먹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를 뒤로하고 저는 쟁반 하나를 들고 쫓겨나듯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드르륵, 탁, 거실과 베란다를 가로막는 유리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내 인생의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매정하게 들렸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다 식어버린 청국장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데 목구멍이 꽉 막혀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하하호호 웃으며 서로에게 음식을 먹여주는 아들 내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치 소리 없는 텔레비전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나만 다른 세상에 있는, 나만 버려진 그런 기분.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어디서부터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버린 걸까요? 그래요. 이야기는 정확히 3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지만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나약한 늙은이는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저는 누구보다 당당하고 누구보다 억척스러운 엄마였습니다. 35, 꽃다운 나이에 남편을 간암으로 먼저 떠나보내고 빚 5천만 원을 떠안은 채 혼자가 되었을 때도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제 등 뒤에는 저만 바라보고 있는 7살 배기 아들 정훈이가 있었으니까요. 그때부터 저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돈을 버는 기계였고 아들을 지키는 맹수였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남대문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제 몸집만 한 생선 괴짝을 머리에 이고 나르며 생선 비린내가 살에 배어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엄동설한 영하 20도의 날씨에도 저는 난로 하나 없는 좌판에서 찬물에 손을 담그고 고등어배를 갈랐습니다. 손등이 터져 진물이 나고 동상에 걸려 손톱이 시커멓게 죽어도 병원비 5천 원이 아까워 빨간 약 하나 바르고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류머티즘 관절염으로 뒤틀려 비가 오는 날이면 뼈를 깎는 고통에 밤새 끙끙 앓아야 했지만 그래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 정훈이의 성적표 때문이었습니다. 전교 1등. 그 글자 하나면 제 모든 고통이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져 시장 바닥이 물바다가 되었던 날, 좌판에 있던 생선들이 빗물에 떠내려가려 했습니다. 저는 그 생선 하나라도 건지려고 흙탕물 속에 몸을 던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아이고 저 여자 독하다 독해하며 혀를 찼지만 저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 고등어 한 마리가 내 아들 참고서 값이고 내 아들 운동화 값이었으니까요. 엄마, 나 이번에도 1등 했어. 나중에 커서 꼭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그래서 엄마 호강시켜 줄게. 나만 믿어.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젖은 손을 잡아주던 어린 정훈이 그 아이의 약속 하나만 믿고 35년을 버텼습니다. 먹고 싶은 건 못 먹고 입고 싶은 건 못 입어가며 10원짜리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고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시장 바닥에 버려진 배추 겉잎을 주워다 국을 끓여 먹었고 옷은 남들이 입다 버린 헌 옷수거함에서 주워 입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보고 돈독이 올랐다. 지독한 구두쇠다. 생선 비린내 난다라며 손가락질했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아들의 미래를 위한 걸음이 될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0년을 모으니 종잣돈이 생기더군요. 남들은 그 돈으로 집을 늘려 이사 가거나 좋은 차를 샀지만 저는 시장 구석에 있는 다 쓰러져가는 낡은 창고를 하나 샀습니다. 귀신이 나올 것 같다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그 흉가. 하지만 제 눈에는 그곳이 보석처럼 보였습니다.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3년 뒤 시장 재개발 바람이 불면서 그 창고 자리는 금싸라기 땅으로 변했고 저는 그 보상금으로 더 큰 건물을 사고 또 샀습니다. 1998년 IMF가 터져 다들 망했다고 올 때도 저는 현금을 싸들고 다니며 헐값에 나온 금매물들을 사들였습니다. 그렇게 만든 게 지금 강남 한복판에 우뚝 서 있는 7층짜리 건물.
제 아들 이름을 딴 영훈 빌딩입니다. 건물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 석자가 찍히던 날, 그리고 건물 이름에 제 아들 이름을 넣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 영정 사진을 붙들고 펑펑 울었습니다. 여보, 나 해냈어. 우리 정훈이 이제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줄 거야. 이 건물이 내 아들을 평생 지켜줄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아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 못할 사연은 아들의 사춘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여름날의 기억입니다. 그때 제 아들 정훈이는 중학교 2학년, 한창 예민할 사춘기 소년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비가 내리는데 아들이 우산을 깜빡하고 학교에 갔더군요. 행여나 내 귀한 자식 비 맞을까봐. 저는 장사를 하다 말고 노란 우산을 챙겨 학교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생선 비린내가 밴 앞치마를 벗을 새도 없었습니다. 교문 앞에서 한참을 기다리니 아들이 친구들과 웃으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반가워서 손을 흔들며 불렀습니다. 정훈아, 여기야. 우산 가져왔다. 그런데 저를 본 아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더군요. 반가움이 아니라 당혹감과 수치심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들은 친구들에게 뭔가를 속삭이더니 저를 못 본 척 고개를 획 돌리고는 빗속으로 도망치듯 뛰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빗속에 서 있었습니다. 장화 속으로 빗물이 들어차는 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흠뻑 젖은 채 집에 돌아온 아들은 수건을 건네는 제 손을 탁 쳐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제발 학교 좀 오지 마. 내가 오지 말라고 했잖아. 비가 많이 와서 너 감기 들까봐. 그게 문제야? 오늘 애들이 나보고 뭐라 했는 줄 알아? 야, 어디서 썩은 냄새 안 나냐? 너네 엄마 생선 장수야? 이러면서 놀렸단 말이야. 창피해 죽겠어. 엄마는 왜 남들처럼 평범하게 못 살아? 왜 하필 생선 장수야? 쾅! 방문이 닫히고 아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서 수세미로 제 몸을 문지르고 또 문질렀습니다. 살가죽이 벗겨져 피가 날 때까지 씻었지만 제 몸에 배어버린 30년 묵은 비린내는, 그리고 가난의 냄새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돈이 있어도 나는 아들에게 부끄러운 존재구나. 내가 지금 건물을 샀다고 말한들 아들은 그 돈을 생선 비린내 나는 돈이라고 생각하겠구나.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내 아들이 의사가 되고 번듯한 사회인이 되어 제 몫을 할 때까지 내가 부자라는 사실을, 내가 건물주라는 사실을 철저히 숨기겠다고 말입니다. 행여나 자식이 돈 믿고 나태해질까봐, 그리고 돈 냄새를 맡고 나쁜 친구들이나 사기꾼들이 꼬여 아들의 앞길을 망칠까봐 저는 평생을 가난하지만 억척스러운 생선 장수로만 살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제 자식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훗날 제 발등을 찍는 도끼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들은 명문의대에 진학했고 졸업 후 대학병원 인턴이 되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아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습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지금의 며느리 미진이를 데려왔을 때부터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미진이를 봤을 때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하고 짙은 화장을 한 아가씨. 첫 인사 자리에서
그녀는 저를 향해 고개를 숙이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제 허름한 옷차림과 류머티즘으로 퉁퉁 부은 손마디를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마치 물건의 값을 매기는 듯한 그 묘하고 계산적인 눈빛이 너무나 거슬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죽고 못 산다는데 어쩌겠습니까? 엄마, 미진이 집안도 좋고 능력도 있어. 나 이 여자 아니면 결혼 안 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저는 결국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결혼 후 아들이 개원을 하겠다며 병원 자리를 알아볼 때였습니다. 아들이 쭈뼛거리며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개원하려면 강남 쪽에 자리를 얻어야 하는데 보증금이랑 인테리어 비용이 꽤 들어요. 혹시 엄마가 시장에서 모아둔 돈 좀 없어요? 그때 제 통장에는 건물을 사고 남은 현금 수십억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여기 있다. 걱정 말고 최고로 차려라 하며 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중학생 때 저를 부끄러워하며 도망치던 아들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그 계산적인 눈빛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독하게 마음먹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훈아, 엄마가 콩나물 팔고 생선 팔아 벌어봐야 얼마나 벌었겠니? 너 의대 공부시키느라 다 썼다. 개원은 내 능력으로 대출받아서 해라. 그게 너를 위해서도 좋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며느리의 반응이었습니다. 돈이 없다는 말을 들은 순간부터 며느리의 태도는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마치 볼일 다 본 손님을 대하듯 저를 투명 인간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병원을 개원했고 며느리는 어머니 때문에 시작부터 빚더미에 앉았다며 친척들 앞에서도 대놓고 저를 원망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들 내외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흔한 음료수 한 병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있던 며느리가 대뜸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저희 이번에 병원 근처로 이사 가려고 하는데요. 대출금이 좀 모자라서요. 아, 오해는 마세요. 병원은 잘 되는데 확장을 좀 하려고요. 그래서 어머님 지금 사시는 이 빌라 정리하시고 저희랑 합치면 어때요? 어차피 혼자 사시기 적적하시잖아요. 저희가 60평짜리 넓은 아파트로 가서 모실게요. 네, 모시겠다. 그 달콤한 말. 사실 저는 그때 외로웠습니다. 넓은 집에 혼자 있는 것도 싫었고 손주가 태어나면 재롱도 보고 싶었습니다. 옆에서 아들이 거들었습니다. 엄마 같이 살자. 응? 미진이가 엄마한테 잘하겠대. 맛있는 것도 많이 해드리고. 저는 또다시 바보 같은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 명의로 된 마지막 거처 20년을 살았던 정든 빌라를 팔아버렸습니다. 매매가 4억 5천만 원. 그 돈은 고스란히 며느리의 통장으로 들어갔고 그렇게 우리는 경기도 신도시의 으리으리한 주상복합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합가 계약서가 제 노년을 지옥 불구덩이로 밀어넣는 노예 계약서가 될 줄은. 이사 첫날부터 며느리의 태도는 180도 돌변했습니다. 60평 넓은 아파트에서 제가 배정받은 공간은 현관 입구 쪽에 붙어 있는 창문도 제대로 없는 창고 같은 작은 방이었습니다. 햇빛도 들지 않아 대낮에도 불을 켜야 하는 그 방에 제 이불 보따리를 던져놓으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 대출 이자가 한 달에 얼만지 아세요? 어머니 판 돈으로는 턱도 없었어요. 사실상 얹혀 사시는 거니까. 밥값은 하셔야죠? 가? 네. 앞으로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 안 부를 거니까
집안일은 어머니가 좀 알아서 해주세요. 저희 맞벌이라 바쁜 거 아시죠? 그날부터 저는 아들 집의 어머니가 아니라 월급 없는 가정부가 되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밥을 차려야 했고 청소, 빨래, 다림질, 설거지.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종종거려야 했습니다. 심지어 며느리의 속옷 빨래까지 제 손으로 비벼 빨아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돌아오는 건 감사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국이 짜다, 먼지가 그대로다, 옷을 왜 이렇게 다렸냐. 매일같이 쏟아지는 며느리의 타박과 짜증뿐이었습니다. 더 비참한 건 어머니 방에서 노인 냄새가 새어나오니까 방문 좀 닫고 지내세요라며 방향제를 제 면전에 뿌려댈 때였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제 아들 정훈이의 태도였습니다. 제가 부엌 구석에서 쪼그리고 앉아 밥을 먹을 때도 며느리에게 핀잔을 들을 때도 아들은 못 본 척 스마트폰만 보거나 슬그머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오히려 제가 하소연이라도 할라치면 버럭 화를 냈습니다. 엄마, 미진이 병원 일하느라 스트레스 많아서 그래. 엄마가 집에서 노는데 좀 맞춰주면 안 돼? 나 피곤해 죽겠어, 진짜.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어떻게 지켜온 내 새끼인데. 제 가슴은 시퍼렇게 멍이 들다 못해 썩어 문드러져 갔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 집을 나가지 못한 건 그래도 내 자식인데 언젠가는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하는 그 멍청하고 질긴 미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목숨보다 소중한 남편의 유품까지 쓰레기 취급을 당하고 영하의 베란다에서 찬밥을 먹으면서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저들에게 저는 가족이 아니라 돈 없는 짐짝, 빨리 치워버려야 할 쓰레기일 뿐이라는 것을요. 저녁 8시가 넘었을 무렵 거실에서 며느리의 통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문이 살짝 열려 있어 그 끔찍한 내용이 고스란히 제 귀에 꽂혔습니다. 엄마, 나야. 아, 진짜 짜증나 죽겠어. 늙은이가 눈치도 없이 안 나가잖아. 밥 먹는 소리도 듣기 싫어 죽겠어. 친정 엄마와의 통화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응? 요양원? 안 그래도 알아보고 있어. 저번에 엄마가 말한 거기. 경기도 외곽에 있는 거. 시설은 좀 구려도 싸다며? 거기로 보내버리려고. 어차피 정신도 오락가락하는데 뭐. 요양원. 정신이 오락가락한다니요. 저는 아직 사지 멀쩡하고 정신도 또렷합니다. 멀쩡한 시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몰아서 요양원에 가둬버리겠다는 겁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손발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며느리의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암튼 늙은이 내보내고 나면 그 현관방 싹 터서 내 드레스룸으로 만들 거야. 안 그래도 옷 넣을 데 없어서 미치겠는데 잘 됐지 뭐. 아, 그리고 엄마. 나 골치 아픈 게 또 있어. 응? 건물주? 아, 몰라. 우리 가게랑 병원 건물주 말이야. 그 늙은 영감탱이가 이번 달 재계약 때 월세 올려달라고 할까봐 걱정이야. 안 그래도 장사 안 되는데 월세 올리면 진짜 확 엎어버릴까봐. 노인네가 돈독이 올라가지고 더러워서 진짜. 늙은 영감. 돈독 오른 노인네. 저는 웃음이 터져 나올 뻔한 걸 억지로 참았습니다. 입술을 깨물어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아가야. 내가 그토록 무서워하고 욕해대는 그 건물주 영감. 월세를 올릴까봐 전전긍긍하는 그 감. 그게 바로 지금 내가 버리려고 하는 시어머니란다. 제 낡은 폴더폰이 주머니 속에서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김 실장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제 건물을 관리해주는 관리소장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폴더폰을 열었습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낡은 폴더폰이 제 주머니 속에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발신자 화면에 뜬 이름, 김 실장. 강남에 있는 제 건물, 영훈 빌딩을 저 대신 관리해주는 관리소장입니다. 저는 방문이 꽉 닫힌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폴더폰을 열어 귀에 댔습니다. 여보세요. 김 실장, 나다. 아, 사장님. 김 실장입니다. 건강은 좀 어떠십니까? 날이 많이 추운데 감기는 안 걸리셨는지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사장님이라는 호칭. 이 집에서는 식충이 냄새나는 늙은이로 불리며 구박받지만 저 전화기 너머 세상에서 저는 강남 한복판의 7층 빌딩을 소유한 수백억 자산가 김영순 사장이었습니다. 그 낯설고도 익숙한 호칭을 듣는 순간 움츠러들었던 제 어깨가 저도 모르게 펴졌습니다. 김 실장은 안부를 묻더니 다급하고 난처한 목소리로 용건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다름이 아니라 이번 달 말일, 그러니까 1월 30일자로 2층 정형외과랑 1층 커피숍 임대 계약이 만료됩니다. 세입자들이 재계약하고 싶다고 사무실에 찾아와서 사정을 하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처리할까요? 순간 저는 마른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2층 정형외과, 바로 제 아들 정훈이가 운영하는 병원입니다. 1층 커피숍, 제 며느리 미진이가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는 자기들 병원과 가게의 건물주가 누구인지 꿈에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김 실장을 통해 매달 월세를 내고 있을 뿐 등기부등 본상의 소유주인 주식회사 영앤드훈의 대표가 바로 저 김영순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지요. 제가 철저하게 비밀로 해달라고 김 실장에게 신신당부했으니까요. 김 실장은 제 침묵을 망설임으로 받아들였는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장님, 듣고 계십니까? 며칠째 병원장이 찾아와서 월세 더 올려줄 테니 제발 재계약만 해달라고 사정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쪽 상권이 워낙 좋아서 나가면 갈 데가 없다고 죽는 소리를 하더군요. 죽는 소리. 조금 전까지 제게 요양원에 가라고 소리치던 그 패기 넘치던 아들이 건물 관리인 앞에서는 죽는 소리를 하며 읍소하고 있다니 참으로 기가 막힌 희극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눈가에 고여있던 서러움의 눈물이 뚝 그쳤습니다. 그리고 화장대 거울 속에 비친 제 초라한 얼굴 위로 서늘하고 단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를 쫓아내고 제 방을 드레스룸으로 만들겠다고요? 멀쩡한 어미를 치매로 몰아 요양원에 가둬버리겠다고요? 그래. 너희가 내게 갈 곳 없음을 선사했으니 나 또한 너희에게 똑같은 선물을 주어야겠구나. 그것이 어머니로서 너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마지막 세상의 이치다. 저는 전화기를 고쳐잡고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김 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김 실장, 똑똑히 들으세요. 재계약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병원장이 두 곳 다 이번 달 말까지 짐 싸서 나가라고 통보하세요. 원상 복구 명령도 내리시고요. 토 하나라도 달면 명도 소송 진행한다고 전하세요. 내 변호사한테 이미 서류 다 넘겨뒀습니다.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죠? 아, 알겠습니다. 사장님 뜻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제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그것은 분노였고 오기였으며 또한 비로소 제 자리를 찾은 듯한 안도감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며느리가 깔깔거리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빠, 이 개그맨 진짜 웃겨. 와서 좀 봐.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이제 곧 알게 될 겁니다. 자신들이 쓰레기 취급하며 버리려 했던 이 늙은이가 자신들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갑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집안 공기는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재계약 날짜가 다가올수록 아들 내외의 얼굴에는 짙은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도 무심치 않으신지 아니면 인과응보인지 저들에게 불행은 손을 잡고 한꺼번에 찾아오더군요. 며느리가 운영하는 카페 바로 옆 건물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가 들어섰습니다. 3,0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팔아 근근히 버티던 며느리 가게 옆에서 1,500원짜리 커피를 파는 대형 매장이 대대적인 오픈 행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며느리 가게의 손님은 뚝 끊겼고 파리만 날리게 되었습니다. 아들 병원 사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길 건너편에 대학병원 교수 출신이 개원한 대형 연합의원이 들어왔습니다. 최신식 MRI 장비와 화려한 인테리어에 밀린 아들 병원 대기실은 을씨년스러울 정도로 텅텅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성실하게 본업에 충실해야 마땅합니다. 더 친절하게 환자를 보고 더 맛있는 커피를 내려야겠지요. 하지만 저 철없는 것들은 위기를 한탕으로 덮으려는 얄팍한 수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거실에 앉은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꽤나 다급하게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내 말 잘 들어. 이번 달 카드값만 1,500만 원이야. 거기다 병원 대출 이자가 또 올랐어. 이대로면 우리 진짜 부도난다고. 나 친구들한테 쪽팔려서 못 살아. 아들은 머리를 감싸 쥐고 한숨만 푹푹 쉬고 있었습니다. 나도 미치겠어. 환자가 반토막이 났는데 어떡해. 그러자 며느리가 눈을 반짝이며 기가 막힌 제안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은 하나라니까. 이번에 건물주 만나면 무조건 불쌍한 척해. 병원 어렵다고 징징 짜면서 월세 동결해달라고 하고 계약 기간을 5년으로 늘려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5년짜리 장기 계약서 들고 은행 가서 소상공인 지원 대출 2억 원 당기는 거야. 2억? 그래. 그 돈으로 우리 병원이랑 카페 인테리어 싹 다 뜯어 고치고 마케팅 업체 써서 블로그랑 인스타에 홍보 좀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요즘은 보여주는 게 다란 말이야. 빚을 갚을 생각은 안 하고 또다시 빚을 내서 거치장할 생각만 하는 저 며느리. 저는 혀를 찼습니다. 아들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럴까? 근데 그 깐깐한 건물주가 들어줄까? 관리실장 말로는 국물도 없다던데. 그 영감 보통 아니래. 그러자 며느리가 콧방귀를 뀌며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아, 걱정 마. 노인네들은 말만 잘하면 금방 넘어가. 내가 백화점에서 2+1 한우 갈비 세트 하나 사놨어. 그거 들고 가서 눈물 연기 좀 할게. 우리 시어머니도 내가 요리조리 구슬려서 집 팔아먹었잖아. 늙은 사람 다루는 건 내가 전문이야. 나만 믿어. 행주를 쥐고 있던 제 손에 핏기가 가실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릇이 뽀드득 소리를 내며 금이 갈 것만 같았습니다. 저 아이는 나를 속여 집을 팔게 한 것을 능력이라고 믿고 있었구나. 자신의 사기극을 남편 앞에서 자랑스러운 무용담처럼 떠벌리고 있었구나.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차가운 물 한 잔을 벌컥벌컥 들이키며 삭혔습니다. 그래, 꿈꾸는 건 자유지.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렴. 그 꿈이 높으면 높을수록
바닥으로 추락할 때의 고통은 뼈가 부러질 만큼 더 클 테니까. 그날 저녁 며느리는 유난히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아마도 자기들끼리 세운 그 장밋빛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를 부르는 목소리에도 가시 대신 묘한 비아냥과 여유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아참, 어머니 짐은 다 싸셨어요?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저는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짐? 아직 못 쌌다. 어머, 어떡해. 빨리 싸셔야죠. 저희 이번에 대출 나오면 바로 집 리모델링 들어갈 거거든요. 어머니 방 터서 제 드레스룸이랑 파우더룸 만들 건데 공사 일정 잡으려면 어머니가 빨리 나가주셔야 해요. 인테리어 업체랑 벌써 계약도 다 했다고요. 며느리는 스마트폰 화면을 제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화려한 인테리어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금장 장식이 달린 거울, 대리석 바닥, 크리스털 샹들리에. 제 좁은 방을 허물고 꾸밀 자신의 화려한 미래를 보여주며 눈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예쁘죠? 저 이거 하려고 몇 달을 기다렸는지 몰라요. 아, 그리고 요양원은 알아봤는데 경기도 포천 쪽에 공기 좋은 곳 있더라고요. 비용도 저렴하고. 다음 주 주말에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거기 가면 어머니 또래 노인분들 많아서 심심하진 않으실 거예요. 빚 때문에 죽을 맛이라면서 수천만 원짜리 인테리어 공사는 하겠다는 저 뻔뻔함. 자기 몸 치장할 돈은 있어도 시어머니 편안하게 모실 돈은 없다는 저 고약한 신부. 어디 산골 오지 요양원에 나를 고려장 지내놓고 싼값에 처리했다며 좋아하고 있는 저 악마 같은 노삽. 저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미진아, 만약에 말이다. 너희가 생각한 대로 일이 안 풀리면 어쩔 거니? 대출이 안 나오거나 그 건물주가 재계약을 안 해주면? 며느리는 기가 막히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하? 어머니, 재수 없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머리 아픈데. 그리고 건물주가 왜 재계약을 안 해요? 우리처럼 월세 꼬박꼬박 내는 우량 세입자가 어디 있다고? 그 영감탱이 우리 나가면 그 큰 건물 공실 나서 망할걸요? 아쉬운 건 그쪽이지 우리가 아니라고요. 진짜 무식해서 말이 안 통하네. 자신감. 근거 없는 저 오만방자한 자신감이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제가 관리실장을 통해 몇 번이나 경고를 보냈음에도 그들은 자신들이 갑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고 자기들만의 세상에 갇혀 사는 불쌍한 중생들.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탁상 달력을 보았습니다. 1월 29일. 내일이 30일, 바로 계약 만료일입니다. 달력 날짜 위에 붉은색 펜으로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결전의 날.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평소 며느리 눈치 보느라 입지 못했던 가장 안쪽에 걸어두었던 옷 커버를 벗겼습니다. 김 실장이 중요한 계약 자리에 입으시라며 작년에 선물해준 짙은 감색의 고급 이태리제 정장이 그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장롱 깊숙한 곳 상자 속에 넣어둔 진주 목걸이도 꺼냈습니다. 내일은 이 옷을 입고 나갈 것입니다. 식모 김영순이 입던 늘어난 티셔츠는 벗어던지고 건물주 김영순 사장의 갑옷을 입고 전장에 나갈 것입니다.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는 내일 있을 건물주와의 미팅이 잘 될 거라며 미리 샴페인을 터뜨리고 축배를 들었습니다. 자기야, 내일 계약만 잘 되면 우리 인생 펴는 거야. 리모델링하고 홍보 좀 하면 다시 대박 날 거야. 그래, 건물주 영감 비위만 잘 맞추면 돼. 갈비 세트 챙겼지? 내일 가서 한번 엎드려 주지 뭐.
눈물 좀 흘려주면 게임 끝이야. 방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그들의 웃음소리와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를 자장가 삼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그들의 그 환한 웃음이 어떻게 일그러질지 상상하며 말입니다. 이 밤이 지나면 어머니 김영순은 죽고 심판자 김영순이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부디 오늘 밤 꿈이 달콤하기를 바란다. 내일부터는 현실이 악몽이 될 테니까.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1월 30일 아침부터 집안은 진동하는 향수 냄새와 옷 스치는 소리로 요란했습니다. 자기야, 나 어때? 이 블라우스가 좀 더 있어 보이지? 우아해 보여야 건물주 영감님이 좋아할 거 아니야. 아, 립스틱 색깔이 너무 진한가? 며느리는 전신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몸을 비틀며 옷매무새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아들 역시 평소에 잘 입지 않던 가장 비싼 양복을 꺼내 입고 넥타이를 매느라 끙끙대고 있더군요. 그들의 얼굴에는 재계약 성공과 대출 실행이라는 헛된 희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그들이 건물주에게 바치기 위해 준비한 금색 보자기 포장의 2플러스 한우갈비 세트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넥타이 좀 똑바로 매주세요. 오늘 우리 인생이 걸린 중요한 날인 거 아시죠? 기도 좀 팍팍 해주세요. 계약 잘 되면 제가 용돈 좀 드릴게요. 아들이 저를 부릅니다. 저는 말없이 다가가 아들의 넥타이를 매주었습니다. 어릴 적 학교 갈 때마다 매일같이 해주던 그 손길로 말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정훈아, 이 넥타이가 마치 너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너는 알까? 다녀오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머니, 저희 올 때까지 짐 싸는 거 마무리해 두세요. 계약 잘 되면 와서 바로 이삿짐 센터 부를 거니까요. 요양원 자리 다 찼다니까 서둘러야 해요. 그래, 잘 다녀오거라. 부디 너희가 지은 죄만큼 돌려받기를 바란다. 네,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다. 조심해서 가거라. 현관문이 닫히고 두 사람의 발소리가 멀어지자마자 저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굳게 닫혀있던 장롱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미리 준비해둔 짙은 감색의 이태리제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며느리가 촌스럽다고 비웃었던 알 굵은 진주 목걸이도 걸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저는 더 이상 구박받는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며느리가 쓰레기라며 버리려 했던 제가 재활용장에서 다시 주워온 남편의 자개함을 열었습니다. 그 가장 깊숙한 바닥에 숨겨두었던 서류 봉투, 바로 영훈 빌딩의 등기 권리증과 인감도장을 챙겨들었습니다. 오후 1시 50분, 저는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풍경들, 30년 전 생선 괴짝을 이고 뛰어다니던 그 거리에 이제 저는 제 건물의 주인으로서 돌아왔습니다. 영훈 빌딩 후문으로 들어서자 관리사무소장인 김 실장이 미리 엘리베이터를 잡아두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셨습니까? 김 실장은 제 달라진 옷차림을 보고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사람들 10분 전에 도착해서 지금 응접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주 긴장해서 물만 벌컥벌컥 마시더군요. 갈비 세트인지 뭔지도 들고 왔던데요. 그래. 변호사는 옆방에서 대기 중입니다. 신호 주시면 바로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좋아. 가자. 또각, 또각.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제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심장 박동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관리사무소 문 앞에 섰을 때 잠시 숨이 가빠왔지만 저는 깊게 심호흡을 한번 하고 차가운 금속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이 문을 여는 순간 호구 시어머니 김영순은 죽고 건물주 김영순만이 남는 것입니다. 벌컥 육중한 문을 열고 들어서자 소파에 앉아있던 아들과 며느리가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났습니다. 창가 쪽 역광 때문에 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는지 며느리가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아부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러나 고개를 든 며느리의 눈이 제 얼굴에 닿는 순간 인사말은 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옆에 있던 아들도 입을 딱 벌리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마치 대낮에 귀신이라도 본 듯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더군요. 엄마가 여기 웬일이야? 아니, 그보다 그 옷은 뭐고?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당황함이 분노로 바뀌는 건 순식간이더군요. 그녀는 제가 자신들을 미행해서 회방을 놓으러 왔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아니, 어머니, 노망 나셨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쫓아와요? 우리 미행했어요? 당장 안 나가요? 사장님 오시면 어쩌려고 이래요. 아, 진짜 쪽팔려 죽겠네. 며느리가 달려들어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문 밖으로 밀쳐내려 했습니다. 그 소나기 힘이 어찌나 센지 제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등기 권리증 봉투가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이 늙은이가 진짜 좋은 말로 할 때 나가라고. 경비 부르기 전에. 그때였습니다. 제 뒤에 서 있던 김 실장이 천둥 같은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당장 그 손 놓으세요. 아니, 실장님, 이 할머니가 저희 시어머니인데 치매기가 있어서 그래요. 제가 금방 내보낼게요. 사장님 오시기 전에.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지금 사장님 멱살을 잡고 누구더러 나가라는 겁니까? 네, 사장님이라니요? 그게 무슨... 순간 사무실 안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힘없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아들은 눈을 껌뻑거리며 저와 김 실장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도저히 상황 파악이 안 된다는 멍청한 얼굴이었습니다. 김 실장, 자네 말이 맞네. 내 며느리가 참 힘이 장사야. 시어머니를 베란다로 내쫓더니 이제는 내 건물에서도 내쫓으려 드는구나. 저는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천천히 걸어가 상석 회장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꼬고 앉아 얼어붙은 두 사람을 서늘한 눈빛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앉아라. 다리 아프다. 엄마. 이게 도대체 무슨... 김 실장 뭐하나. 손님들께 차라도 한 잔 내드리지 않고. 청국장 차는 없나? 내 며느리가 냄새나는 걸 아주 싫어해서 말이야. 제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무슨 말인가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금색 보자기에 한우 갈비 세트가 참으로 처량해 보이더군요. 자, 시간이 없으니 본론만 하자. 재계약 때문에 왔다고? 갈비까지 사들고 오느라 고생이 많았구나.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누런 서류 봉투를 그들 앞으로 툭 던졌습니다. 읽어봐라.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건물주의 답변이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연 아들이 종이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종이를 쥔 아들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 임대인 김영수는 임차인 정훈 의원과
미진 카페와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며 오는 1월 30일자로 건물을 원상복구하여 인도할 것을 통보합니다. 임대인 김영순. 아들은 그 이름 세 글자를 보고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공포, 경악, 그리고 뒤늦은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이 건물이, 영훈 빌딩이 진짜 엄마 거였어? 내 이름 딴 그 빌딩이? 그래. 시장 바닥에서 생선 4장 따고 10원 1장 안 쓰고 모아서 산 내 건물이다. 내가 중학교 때 친구들한테 냄새난다고 창피해하던 그 돈. 그 돈으로 올린 건물이야. 어머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저는 정말. 그제야 사태를 파악한 며느리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눈물이 악어의 눈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몰랐으면 용서가 되니? 몰랐으면 시어머니를 짐짝 취급하고 밥상머리에서 쫓아내고 유품을 쓰레기통에 버려도 되는 거니? 잘못했어요,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 이 병원 문 닫으면 진짜 길거리에 나앉아요. 빚이 10억이 넘는다고요. 인테리어 새로 한다고 계약금도 걸었단 말이에요. 며느리는 기어이 기어와서 제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제 멱살을 잡던 그 손으로 말입니다. 아들놈도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미진이가 철이 없어서 그런 거야. 내가 잘 가르칠게. 응? 엄마 손자도 있잖아. 우리 다 굶어 죽어.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자식의 눈물.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미어지고 당장이라도 일으켜 세워 안아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징그러울 뿐이었습니다. 저 눈물은 반성의 눈물이 아니라 돈을 잃을까봐 흘리는 탐욕의 눈물이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어제 며느리가 친구들과 떠들던 내용을 녹음한 바로 그 녹음기입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치지직. 아, 진짜 못 살겠어. 늙은이랑 같이 사는 거 진짜 지옥이야. 냄새나지, 눈치 없지. 밥값도 아까워 죽겠어. 요양원? 안 그래도 알아보고 있어. 그 영감탱이가 월세 올리면 확 엎어버릴 거야. 녹음기에서 며느리의 표독스러운 독설이 흘러나오자 며느리는 비명을 지르며 귀를 막았습니다. 그만, 제발 그만하세요. 잘못했어요. 왜? 내 목소리가 듣기 싫으냐? 나는 이 소리를 매일 밤 방문 너머로 들으며 피눈물을 흘렸다. 내 가슴에 박힌 못을 이제 너희에게 돌려주마. 저는 녹음기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 실장, 변호사 들어오시라고 해. 옆방 문이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냉철한 표정으로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소개하마. 내 법률 대리인이다. 앞으로 모든 대화는 이 변호사를 통해서 해라. 명도 소송,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까지 아주 철저하게 준비했으니까. 엄마, 제발. 엄마 돈 많잖아. 우리 그냥 살게만 해줘. 엄마가 원하는 대로 다 할게. 매일 아침 문안. 인사드리고 발도 씻겨드릴게. 제발. 아들이 책상을 잡고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건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정훈아, 너는 나를 어머니가 아닌 물주로 봤고 나는 너를 자식이 아닌 투자처로 봤던 모양이다. 하지만 이제 그 투자는 실패로 끝났어.
나는 더 이상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한다. 저는 김 실장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김 실장과 경비원들이 들어와 아들과 며느리를 양옆에서 붙잡았습니다. 이거 나, 이거 놓으라고. 어머니, 어머니, 이번 달 말까지 방 빼라. 병원도, 카페도, 그리고 내 아파트에서도 시간 내에 안 비우면 강제 집행 들어갈 거다. 알겠니?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어머니, 잘못했어요. 하고 부르는 처절한 비명소리가 들렸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제 가슴을 짓누르던 30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 났습니다. 아니,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관리사무소를 나오는 제 등 뒤로 어머니, 잘못했어요. 라고 울부짖는 아들과 며느리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의 문이 닫히고 숫자가 1층을 향해 내려가는 그 짧은 순간 저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눈가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물기가 맺혀 있었지만 입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진 듯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지만 더 이상 춥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이제는 그들의 집이 아닌 곧 비워질 공간으로 돌아온 것이지요. 집에 도착한 저는 가장 먼저 제 짐을 쌌습니다. 하지만 짐이라고 해봐야 별것 없었습니다. 시장통에서 입던 몸빼바지 몇 벌과 낡은 내복, 그리고 남편의 사진이 든 자개함이 전부였습니다. 50평 넓은 아파트에서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고작 보따리 2개뿐이더군요. 그 단출한 짐을 보며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이 집에서 어떤 취급을 받으며 살았는지 이 짐 보따리가 증명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초췌해진 몰골의 아들 내외가 들어왔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의기양양하게 샴페인을 터뜨리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눈빛은 죽어 있었고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제 방문 앞으로 기어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방문 너머로 며느리의 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신이 잠시 미쳤었던 것 같다며 한 번만 용서해주면 평생 발을 씻겨드리며 살겠다고 애원하더군요. 아들 역시 문고리를 잡고 흐느꼈습니다. 엄마가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고 병원만은 살려달라고 손주 얼굴을 봐서라도 제발 마음을 돌려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읍소는 제 굳게 닫힌 방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조용히 귀마개를 하고 책을 읽었습니다. 그들이 내뱉는 후회의 말들이 진심이 아닌 잃어버릴 돈에 대한 아쉬움이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 여기서 마음이 약해져 문을 열어준다면 그들은 잠시는 고마워할지 몰라도 언젠가 또다시 저를 돈주머니로 취급할 것이 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김 실장이 보내준 이삿짐 센터 트럭에 제 짐을 실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지만 저는 냉정하게 그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이번 달 말일까지 비우지 않으면 법대로 하겠다는 경고였지요. 그렇게 저는 그 지옥 같았던 집을 나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남은 인생은
누구의 엄마, 누구의 시어머니가 아닌 온전히 김영순으로 살아가겠다고 말입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바뀌어 앙상했던 가지에는 초록빛 잎사귀가 무성해졌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상처는 아물어가고 인과응보는 확실하게 그 값을 치르더군요.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저들의 삶은 예상보다 더 처참하게 무너졌다고 합니다. 제가 예고한 대로 임대차 계약은 해지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어떻게든 버텨보려 했지만 제가 청구한 명도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되면서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었겠지요. 결국 그들은 병원과 카페를 폐업했습니다. 급하게 가게를 빼느라 권리금은 한 푼도 받지 못했고 오히려 제가 요구한 원상 복구 비용을 대느라 남은 보증금마저 거의 다 까먹었다고 합니다. 화려했던 인테리어를 다 뜯어내고 빈 콘크리트 바닥으로 돌려놓는 데만 수천만 원이 들었다더군요. 그들이 빚을 내서라도 하려던 그 화려한 리모델링의 꿈은 그렇게 콘크리트 가루가 되어 공중에 흩어졌습니다. 경제적인 몰락은 곧 가정의 불화로 이어졌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서로 죽고 못 살던 부부였지만 빚 독촉장이 날아들고 통장 잔고가 바닥나자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들은 며느리에게 내가 엄마한테 막대해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비난했고 며느리는 아들에게 내가 무능해서 엄마 돈 하나 못 챙긴 거 아니냐며 악을 썼다고 합니다. 매일 밤 고성이 오가고 집기가 날아다니는 전쟁 같은 날들이 이어졌겠지요. 결국 두 사람은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며느리는 위자료라도 챙겨나가려 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변호사를 통해 넘겨준 녹음, 파일과 그동안의 학대 증거들이 아들의 이혼 소송의 결정적인 증거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를 학대하고 남편을 기만하고 사치를 일삼아 가게를 파탄낸 유책 배우자. 그것이 법원이 며느리에게 내린 판결이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위자료는커녕 빈털터리로 쫓겨나 친정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친정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구박덩어리 신세가 되었다는 소문이 들리더군요. 아들의 처지 또한 비참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건 병원을 잃은 그는 신용 불량자가 되어 제 명의의 통장 하나 만들 수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지방의 어느 작은 요양병원에서 월급 의사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월급의 대부분은 빚을 갚는 데 차압당하고 병원 근처의 좁은 고시원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지낸다고 하더군요. 한때 강남에 잘나가는 원장님 소리를 듣던 그가 이제는 환자들 기저귀를 갈아주며 지난 날을 후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끔, 아주 가끔 밤늦은 시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받지 않아도 압니다. 아들이겠지요. 술에 취해 울며불며 엄마,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도와줘. 라고 매달리고 싶겠지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올 그 목소리가 얼마나 처량할지 짐작이 갑니다. 하지만 저는 휴대폰의 종료 버튼을 누릅니다. 마음이 아프지 않냐고요? 아니요, 아프지 않습니다. 지금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은 그가 스스로 선택한 길의 결과일 뿐입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야 새살이 돋듯이 그도 뼈저린 바닥을 쳐봐야 비로소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제가 베푸는 마지막 자비는 더 이상 그를 돕지 않음으로써 그가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 그것뿐입니다. 창문을 여니 향긋한 풀냄새와 함께 북한강의 시원한 강바람이 방 안으로 밀려들어옵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실버타운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지옥 같았던 아파트 베란다에서 오들오들 떨며 청국장을 먹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계절이 2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아침은 지난 70년 제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평화로움 그 자체입니다. 새벽 5시. 예전 같았으면 며느리와 아들이 출근하기 전에 아침밥을 차리느라 분주하게 움직였을 시간입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억지로 일어나 쌀을 씻고 국을 끓여야 했던 그 시간. 하지만 지금 저는 푹신한 침대에서 눈을 뜨고 느긋하게 기지개를 켭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오롯이 저만을 위한 하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곳 실버타운에서 저는 왕언니로 통합니다. 비슷한 연배에 비슷한 아픔을 겪기도 하고 또 각자의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낸 친구들이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친구들과 3, 4, 5 모여 요가를 배웁니다. 평생 생선 괴짝을 이느라 굽어있던 제 허리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펴지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서예 교실에 가서 붓글씨를 씁니다. 거친 생선 비늘을 만지던 투박한 손으로 먹을 갈고 하얀 화선지 위에 글을 쓸 때면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찌꺼기들까지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 듭니다. 저녁이 되면 마음 맞는 친구들과 테라스에 앉아 와인도 한 잔씩 기울입니다. 김 여사, 오늘 스카프 색깔이 아주 고와. 왕언니, 우리 내일은 읍내 나가서 맛있는 거 사 먹을까? 서로의 안부를 묻고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평생 제 몸에 문신처럼 박혀있던 비린내.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아 아들에게조차 외면받았던 그 냄새는 이제 없습니다. 지금 제 곁에는 은은한 묵향과 향긋한 커피향, 그리고 사람 냄새만이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방 가장 잘 보이는 서랍장 위에는 그날 며느리가 쓰레기장에 버렸던 제가 빗속을 뚫고 다시 찾아온 남편의 자개함이 놓여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맡겨 칠을 다시 하고 망가진 경첩을 고쳤더니 마치 새 것처럼 영롱한 빛을 냅니다. 가끔 잠들기 전 저는 그 자개함을 쓰다듬으며 사진 속 남편에게 말을 건넵니다. 여보, 나 잘했지? 당신이 피땀 흘려번 돈, 그리고 내가 뼈 빠지게 모은 돈, 헛된 곳에 쓰지 않고 잘 지켰어. 그리고 나, 이제야 진짜 김영순의 인생을 살고 있어. 거기서 보고 있지? 나 멋지게 살다가 당신 만나러 갈게. 사진 속의 남편이 빙그레 웃으며 저를 칭찬해 주는 것만 같습니다. 아들 소식은 간간히 들려옵니다. 지방의 요양병원에서 힘들게 일하며 빚을 갚고 있다고 하더군요. 가끔 명절이나 제 생일이 되면 모르는 번호로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곤 합니다. 아마도 아들이겠지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목소리 들려줘. 라고 말하고 싶겠지요. 하지만 저는 휴대폰의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매정하다고 욕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지금 제가 그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그를 돕는 것이 아니라 그를 영원히 망치는 길이라는 것을요. 그가 스스로 바닥을 딛고 일어서서 돈의 무서움과 사람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깨닫기 전까지는 저는 침묵으로 그를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것이 제가 줄 수 있는 마지막 모정이자 가르침이니까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황혼을 걷고 계신 여러분께 먼저 매를 맞아본 사람으로서 감히 한 말씀만 올리고자 합니다. 자식은 내 소유물도 아니고 내 노후 보험도 아닙니다. 우리가 낳고 길렀지만 그들은 결국 우리와 다른 인격체입니다. 내 자식은 다르겠지. 내가 이만큼 희생하면 알아주겠지 하는 기대는 어쩌면 우리 스스로를 갉아먹는 독이 될지도 모릅니다. 부디
다 퍼주지 마십시오. 내 집, 내 돈, 내 건강. 나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무기는 반드시 손에 쥐고 계십시오. 그것이 속물적이라고요? 천만에요.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 세상도 그리고 자식도 나를 귀하게 여기는 법입니다. 내가 힘이 있어야 내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당당한 어른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그 무기를 꽉 잡으세요. 그리고 남은 인생은 오직 여러분 자신을 위해 쓰십시오.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예쁜 옷도 사 입으시고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지금 당장 떠나십시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충분하니까요. 저 김영순도 이제 건물주라는 타이틀보다 행복한 노인이라는 타이틀을 더 사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불씨가 되어 남은 인생을 환하게 밝히는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의 진짜 봄날을 만끽하고 있는 김영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